자,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공지해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KBS LA 특파원을 역임하고 얼마 전까지 그 KBS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취재 보도 활동을 했던 KBS 이영현 기자, 그러니까 국장급 기자입니다. 이분께서 KBS를 떠나서 이제 표용호 TV의 특별 기자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영현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영현의 노려보기라는 코너로 부동산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순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표용호 TV 오신 소감 어떻습니까? 그동안 표용호 TV 많이 보셨죠? 그렇죠. 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저는 경제적 노예로 살아왔던 저로서는 예. 아주 이 문구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이영현 기자. 현대건설이 1조 2천억 적자가 났습니다. 사실 좀 내부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2조 적자가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아주 파다합니다. 네. 자, 오늘 현대건설의 위기, 지금부터 이영현 기자의 취재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영현의 노려보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남 4구역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재개발 지역. 그렇죠. 어마어마한 재개발 단지지 언론에서 않습니까? 계속 화제가 됐죠. 예. 네. 거기에 이제 삼성물산과 네. 현대건설이 딱 붙었어요. 네. 엄청난 수준을 펼쳤고, 네. 현대건설의 경우 제가 뒤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모델하우스만 100억이었다. 네. 그 모델하우스를 100억짜리를 짓고 탈락한 겁니다. 100억은 그냥 쓰레기가 된 거예요. 쓰레기 된 거죠. 네. 조기 조각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뭐 100억 정도를 우습게 할 정도로 그 정도 뭐 가볍게 투자하고 가볍게 휴지 조각 만들어도 되는 게 부동산 시장이 사실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또 눈먼 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눈먼 돈들을 다 누가 떠왔느냐? 수분양자들이 떠왔는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이 문제였다. 라는 것을 표용호 TV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이영현 기자께서 또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삼성물산이 이겼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현대건설이 왜 떨어진 겁니까? 자, 먼저 세간에서는 현대건설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았어요. 그 현대건설이 왜 우세할까라는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일단은 프리미엄 브랜드 DH라는 예. 이 DH라는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좀 먹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해서 힐스테이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차로 치면은 제네시스급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한남 3구역에서 일단은 현대건설이 수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대건설이 3구역을 했으니까 4구역도 여전히 연계적으로 봤을 때 수주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분석이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현대건설 부동의 1위입니다. 예. 수주한 것들만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물량을 수주하고 있는 현대건설이. 예, 1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취재 내용에 제가 이 뒷부분을 보니까 네. 현대건설이 여차하면 망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 이제 산남 사구역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현대건설이 우세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삼성물산이 4구역을 수주를 했어요. 예. 기대를 빗나갔죠. 예. 그러면은, 왜 현대건설이 아닌 삼성물산을 택했을까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뭐냐. 자, 일단 현대건설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들한테 공급했느냐. 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본 거예요. 한남 4구역 주민들답다. 왜냐면 그 현재 행태보다 과거에 걸어온 길 보면 현재를 알 수 있듯이 네. 그걸 파헤쳤다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쉽게 말하면 이제 현대건설에서 타 사업지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에 예. 이 조합원들이 주목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조합원들하고 연락을 해본 결과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부동의 일이고 예. 설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설계 이런 걸로 사실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맞는데 과연 우리가 현대건설에 주었을 때 공사비라든지 공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그 부분에서 의문이 있더라. 신뢰성에서 좀 탈락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이제 돼요. 공사를 맡겼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합리성과 신뢰성. 예. 합리성은 공사비를 제대로 책정을 했냐라는 아. 부분. 신뢰성은 그럼 이 돈을 받고 우리의 그 건물을 아파트를 지어줄 수 있느냐, 잘 지어줄 수 제대로 있느냐. 지을 수 있느냐. 예, 그것도 잘 지어줄 수 있냐, 하자 없이.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조합원들의 그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건설의 과거 사례를 보면은 분쟁이 많았다는 겁니다. 정말 많았죠.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그렇죠. 섰고요. 예. 제가 대조동에 갔더니 그렇죠. 은평구 대조동. 예, 거기도 또 서서 네. 조합원 갈등도 생기고 막 했더라고요. 네. 현대건설이 이제 지난 6년간 수주 실적 1위예요. 예. 도시정비 수주. 예.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강동구 둔촌주공이라든지 은평구 대주 1구역.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공사비 문제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어요. 6개월 공사 중단되면 그 비용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또? 그렇죠. 이게 다 조합원들 부담이에요. 예. 대조동 같은 경우에는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됐어요. 역시 그것도 또 공사비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공사비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공사비가 합리적으로 올라가는지, 그렇지. 조합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만큼 분명한 근거가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건설이 부족했다. 자,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공사를 중단해 버렸다는 거. 판을 깼다는 거. 판을 깼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을 깨면서 계속 땡깡 부려가지고 돈 올려달라고. 이게 압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건설로 봤을 땐 실력 행사입니다. 그렇죠. 니네들 자 봐, 우리가 약속한 게 12월 달 입주인데 이거 12월 달 입주 못해. 그러면은 입주자로서는 계약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른 데서 살고 있잖아요.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네. 또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그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공사의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예.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 구역도 한남 4구역도 이런 것도 이렇게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은 보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영현 기자가 역시 그 KBS 국장급 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아주 취재가 똑 부러집니다. 제가 듣기에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끝나는데. 그래서 현대건설의 경우는 지금 이제 졌잖아요, 4구역에서. 네네. 뭐 다른 데 가면 또 많이 또 이제 또 경쟁을 할 텐데. 네네. 지금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 측면에서 네. 이런 사실들을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기 시작하면 시장의 판도는 바뀔 수 있다, 앞으로. 그렇죠. 예. 지금 현대건설이 수주한 3구역만 하더라도 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 3구역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최초에 2019년에 547만 원의 공사비를 책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온 가격이냐 하면은 당시 조합들이 예상한 가격보다 약 1,500억 원이 쌌어요. 전체 공사비 중에 1,500억이 쌌어. 예. 그럼 그러니까 이 조합원들이 이거 봐라. 이거 괜찮은 가격인데. 야, 현대가 남들보다 1,500억 정도 더 싸게 지어준대? 네.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 조합원들은 그럼 중간에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45개월가량 공사비 동결을 하겠다. 이렇게 계약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보란 듯이 그냥 공사비 올려야 되겠다라고 나온 거죠. 아니, 그 4년 45개월 동안 네네. 딱 그때는 뭐 공사가 막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네. 공사비를 묶어놔도 네네. 뭐 바로바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니까 뭐 문제 없었지만 아무튼 45개월 지나자마자 공사가 이제 슬슬 시작되는 단계에 들어가면 공사비를 올린다. 그렇죠. 그 기간이 끝나니까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750만 원대로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4구역 조합원들이 봤단 말이죠.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중고차 시장에 하면 허위 매물 있잖아요. 3천만 원짜리다 라고 해서 야 이런 좋은 차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미끼.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습이 됐냐. 처음에는 저렴하게 제한하고 나중에는 돈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 조건이 현대건설이 좋았지만은 예. 일단은 공사 안정성 그리고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한두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4구역에 계신 분들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삼성물산을 택했다는 이유로 그걸 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뭘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냐면은 예. 사실 제안한 공사비는 삼성물산이 3.3제곱미터당 980만 원대예요. 예. 현대건설은 880만 원대. 아, 현대건설은 싸죠. 예. 삼성물산은 비싸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현대건설의 계약에 뭐가 있었냐면은 책임 준공을 하겠다라는 확약도 했지만은 현대건설이 책임 없는 사유를 제외하고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핑계될 구멍 만들어 놓고, 그게 핑계될 구멍이 뭐냐면은
이런 이유에서 공사비가 올랐다. 음. 그러니까 공사비 올려달라. 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이영현 기자께. 네. 이영현 기자가 워낙 취재를 오랫동안 많이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네. 자,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이게 계약서에 보면 항상 트리거 조항이 있어요. 물가 네. 상승분에 따라서 공사비를 올릴 수 있다라는 조항이.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물가가 하락했어요. 그럼 공사비 깎아줍니까? 안 깎아주죠. 깎은 예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없어요. 원자재 값이 떨어진다 해서 그것을 반영해준 건설사들은 없죠. 단군 이유로 없어요. 단군 이후로 진짜 맞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건설 원자재 값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분양가는 계속 올라요. 네. 안 맞죠? 그럼 건설사는 뭔 핑계 내냐? 인건비가 오르고 있다. 그렇지. 이런 핑계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 심각한데요. 현대건설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 합리성과 신뢰성. 도대체 이 합리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현대건설이 뭘 잃고 뭘 얻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예. 이 한남 4구역 결과를 보면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영현 기자가 죄송하지만 되게 그 깡이 좋네요. 네. 왜냐면 1등 기업 현대건설을 네. 제대로 짚는 아니, 취재를.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얘기고 주민들의 판단이에요. 아, 그래서 예. 제가 정말 이게 맞을지 음. 요즘 AI가 또 AI에게 물어봤어요? 네, AI에게 챗GPT에다가 뭐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난 한남 4구역 조합원이야. 공사 중단 없이 약속한 기간에 완공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가운데 어떤 회사가 적합할까? 오.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서 질문을 야, 넣었어요. 질문이. 예. 이거 답이 궁금합니다. 예. AI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할 때 주관을 배제하고 최대한 언론 보도에 기반을 해가지고 답을 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언론 보도에 답을 준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이 취재한 걸 전부 다 스크래핑 해가지고 정리했다는 얘기죠. AI는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자, 뭐라고 답했어요? 궁금하다.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네. 궁금하다, 이거. 자, 이런 조건이라면은 두 건설사의 특성과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신중히 비교해야 된다. 특성과 과거 사례예요. AI가 대답하기를. 대답하기를.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두 가지로 넣었잖아요. 일단 공사 중단 없이 그리고 공사비를 증액하지 않고라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중요성을 했는데,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사업 관리를 한대요. 예. 그래서 일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은 조금 늦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시작이 좀 늦을 수 있다. 근데 현대건설은 강점이 일단 빠른 추진력과 조기 착공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공정관리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하지만 단점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때 리스크가 존재한다. 어떤 리스크? 지연 리스크가 존재한다. AI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찾아서 내놓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AI가 생각하는 게 한남 4구역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남 4구역 사람들의 판단, 또 그 여러 언론들, 기자들의 판단을 똑같이 얘기해서 정리해 준 건데, 이런 핵심 키워드를 써가지고 해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 공사 중단 없이 약속한 기간에 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안정적인 일정 관리가 중요하다면 삼성물산을 추천하고, 빠른 추진력과 조기 속도를 얘기한다면은 현대건설을 선택해라. 단 변수 관리가 관건이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 변수 관리라는 게 네. 빠른 추진력으로 빨리 공사가 끝나는 게 있지만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의 변수가 뭐냐면 네. 공사 중단이에요. 그렇죠. 공사 중단. 네. 자, 그게 이제 한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공사비 증액 가능성 최소화하는 분석. 자, 삼성물산 보수적 견적 산정이래요. 예. 그래서 초기부터 현실적인 공사비를 제시하고 추가 증액 가능성이 적대요. 그런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낮은 공사비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음. 추가 변경 사항 시 공사비 증액 가능성이 존재. 일부 대형 프로젝트에서 공사비 증액 사례로 조합과 갈등 사례가 있음. 결론을 그래서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예. 현대건설은 초기 조건이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은 장기적 비용 관리에 신경 써야 된다. 자, 요거 저희가 사실 표영호 TV에서 취재를 대조동 쪽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영상 잠깐 보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는 은평구 대조동 재개발
단지인데요. 지금 공사가 멈추고 저렇게 흰천으로 다 가려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은평구 대조 1구역. 이것도 재개발 사업이 조합 내분 사태로 공사비 1,800억 원을 시공사에 내지 못하면서 공사가 기약 없이 중단됐습니다. 그로 인한 추가 분담금이 가구당 1억 5천만 원 선이 넘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되고 있죠. 공사비를 올려야 되는데 여기가 공사비가 520이 안 돼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그런데 이걸 올려야겠죠. 못해도 700 이상은 갈 것 같아요. 최소 200 정도는. 일반 분양을 원래 미리 하자고 그랬거든요. 조합에서는. 근데 이제 현대는 늦게 하자. 일반 분양을 해서 돈을 주겠다. 원래는.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미리 해서 돈을 받아서 돈을 주겠다. 일반 분양을 먼저 주겠다 그랬더니 현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조합원 분양을 해서 줘라. 그러니까 중도금 조합원 중도금까지 해서 40%를 이번에 받기로 했어요. 연말까지. 네. 현대가. 현대는 왜 그럼 분양을 먼저 하지 말자고 했던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실은 더 공사비 인상이라든지. 나중에 가서 하면 더 좋으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영상 보셨죠? 저희가 취재했을 당시가 1년 전인데요. 1년 전이나 시간이 지나도 뭐 지금 뭐 이미지는 거의 같다. 그리고 지금 취재한 내용과 상통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건설이 사실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앞으로는 현대건설이 전략을 변화시켜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예. 가령 조합원들과 좀 소통을 좀 강화한다든지, 예. 좀 맞춤 전략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비에 대한 협상력, 그리고 이걸 좀 더 투명하게 설명을 하겠죠. 예. 근데 그렇게 되겠지만, 과연 현대건설이 계속해가지고 주민들의 신뢰를 한꺼번에 되엎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조합원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요 얘기 하셨는데요. 제가 대조동 취재했을 때 그곳에 계신 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잠깐 보시죠. 여기 왜 공사가 이렇게 확 멈췄어요, 갑자기? 조합의 내분이죠, 현재. 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이렇게 저희 생각은 뭐냐면 합쳐서 잘 합쳐서 이제 건설사한테 이제 빨리 저걸 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느라고. 자기네끼리. 예. 현대 건설의 특징은 뭐냐면 싸워서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 토사구팽을 잘 시켜요. 현대 특성이. 토사구팽을 잘 시키다니. 그러니까 집행부나 이런 거를 잘 갈아요. 그들이 나중에는 예. 토사구팽을 시켜요. 저희가 많이 현장을 보거든요. 홍은동, 홍제동, 부천 재개발 여러 현장을 저희가 봤거든요. 토사구팽을 시키는 목적은 뭘까요?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가는 거죠. 사업을. 현대가 조금 그런 게 강해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일단 공사 현장에 들어오면 자기네 현장으로 해갖고 법무팀이나 이런 게 자기 막아줘요, 조합을. 근데 현대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싸워서 이긴 팀이 우리 팀이야. 싸우게 두는군요. 예. 이간질은 소통이 아니죠. 그렇죠. 뭐 얼마나 강화하면 더 많이 이간질 시킨다는 거야, 뭐야?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뭐 현대건설이 부동의 1위 건설사니까 잘 하겠죠. 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1위가 영원한 1위가 아닙니다. 네. 요즘 세상이 소비자분들이 이제 금방 알고요. 표영호 TV에서 그동안 이런 얘기, 진실된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좋은 건 좋다. 건설사가 잘하는 건 잘한다. 네. 문제가 있는 건 있다. 잘못 지은 거 이러고도 지어놓고 파느냐. 네. 이런 거 저희가 많이 방송을 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알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순살자이라는 말에 예. 이어서 요즘 휠 스테이트라는 말도 또 나왔더라고요. 휠 스테이트가 아니고 휠 스테이트? 스테이트.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그 전남 무안에서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분양한 아파트인데 기울었어요. 외벽이? 예. 휘었다? 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빚고 와서 예. 힐 스테이트가 아니라 휠 스테이트다. 자, 오늘 우리 이영현 기자의 취재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현대건설 입장에서 이 방송 보시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기분 나빠도 다시 잘한다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영현 기자에게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취재를, 좀 더 바른 취재를 해오라고 응원의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요. 네. 그 어떤 기자들은요, 잘못 취재하고 막 이러잖아요. 기레기 소리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영현 기자는 뭐 기레기는 아니었지만, 네. 앞으로 취재를 잘 해주시면 네. 정말 표영호 TV에서 많은 각광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자, 이영현의 노려보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KBS 전 기자 이영현 기자가 표용호 TV에 출연하면서 이제 그 노려보기라는 코너로 여러 가지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일, 옳지 않은 일들에 대한 제보를 주시면 달려가서 취재를 해서 표용호 TV에서 방송이 됩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방송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영현답게 취재를 잘하셨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전 KBS 취재기자, 국장급 기자였습니다. 이영현 기자 모시고 취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노려볼 거는 일단 명단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명단부터? 자, 들어보세요. 자,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DLENC,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포스코 ENC. 이게 무슨 명단입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협력사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60일을 초과해서 금감원 전자공시된 건설사들입니다. 금감원에서 경고를 한 거군요. 그렇죠. 경고인 셈입니다. 예. 법적으로는 모든 하도급 업체에게 원청업체는 60일 이내에 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뭐 건설사의 특히 대형 건설사들의 갑질 문제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네네. 사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식상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표용호 TV가 다행스럽게도 정말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이영현 기자님께서 취재하시는 게 아마 좀 보람을 느낄 겁니다. 네. 자, 이 문제 한번 좀 제대로 짚어보죠. 이영현의 노려보기 자, 일단 지난번 제가 한남 4구역에 현대건설의 폐인을 분석하는 아이템을 다룬 이후에 여러 군데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또 그쪽으로 제보를 하는군요. 예. 그래서 꼭 좀 다뤄달라는 부탁. 예. 이 문제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 문제를 짚는 이유는 시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짚는 겁니다. 그냥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네. 자,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 공사와 관련해 이 건설사들의 횡포가 너무너무나 심하다. 너무 돈을 안 주고 정말 어이없는 가격으로 후려친다.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많은 사례가 안 돼라는 사례입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자재값, 인건비 등등 모든 게 올랐으니까 값을 좀 올려서 받아야 되겠다. 좀 더 달라 요청을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아니,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네. 자재값, 인건비 다 올라서 공사비 올라가지고 우리 그 수분양자분들은 그걸 다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하청업체는 그걸 안 된다고 안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은 추가 공사를 시켜놓고 돈을 안 주거나 에이 야 서로 어려운데 이거는 좀 나중에 하자 고통분담하자 아니면은 너 이거 하자 이거 나오지 않았냐 이거 좀 잘못되지 않았냐 돈 못 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네가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갈 수 있다. 소송을 해서 가져가라. 아니, 소송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은 소송하는 순간 그 시장에서 매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회사들이 대형 시공사를 소송을 해서 네. 그 대금을 받으려고 하면 네네. 뭐 여러 가지 제재를 주겠죠. 뭐 다시 일거리를 안 준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그 건설사랑 다시는 공사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면 중간에 계약을 갖다 깨버리거나. 그런데 이제 대형 시공사의 경우가 네. 하청업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라는 것도 좀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힘 있다고 이걸 무조건 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네. 그럼 힘없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시공사라고 해서 법대로 해. 소송해서 네가 돈을 받아가든가 라고 말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네. 이게 대형 시공사라고 제가 특정을 짓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제 건설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원청과 하청, 네. 그리고 발주처, 뭐 이런 식으로 수직적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위에서부터 점점 내려오는 거죠. 그게 어느 단계에서 이런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 제가 특정을 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이 건설 시장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비일비재한 사건이고 사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사실 이런 취재 내용을 제대로 누군가 어디서 이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표용호 TV에서 이렇게 최초로 지금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드립니다. 네. 자,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또 다른 사례는 물건으로 줄 겁니다. 이거는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사실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공사비를 받아가야 되는데 네. 그 공사비를 이걸로 가져가라. 근데 이게 물건으로 가져간다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실 그 물건을 어떻게 처분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미분양난 물건을 가져가라는 경우가 있어요. 미분양된 물건을 하청업체에 떠넘긴다 네. 이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제가 접촉했던 한 업체에서는 2억 원가량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받아가려면은 야 미계약분이 있는데 이거 하나 좀 네가 좀 해라. 근데 그 가격이 8억 원이었답니다. 그럼 2억 원을 받기 위해서 6억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뭔 상황입니까 도대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이러면 정말 완전히 이건 손해가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예 처음부터 공사에 참여할 당시에 야 혹시 미분양 나면은 니네가 이거 안 되니까 하나 떠안고 가라.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는 손해를 안 보겠다. 예. 원청은 손해를 안 보겠다. 하청 니네들이 좀 알아서 좀 해달라. 아. 그런 식이죠. 그럼 하청의 경우는 이것도 안 떠안을래요? 저 그거 싫어요. 그러면 하청업체에서도 배제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되게 억울해요. 억울해요. 왜냐면 예. 내가 가진 그 어떤 건설의 실력을 가지고 하청업체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하청업체 등록이 되면 결과론적으로 계속 그렇게 흔한 말로 꼬북 노릇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겨우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네. 참, 우리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하청업체 사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예. 자,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다음에는 야 일단 네 돈으로 해. 에? 과거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PF도 잘 나고 자금도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 이때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요즘은 PF 이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단은 땅은 있어요. 공사는 들어가야 돼요. 근데 PF 과정이 좀 어렵죠.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증을 서주지 않습니까? 보증을 서주는데 그 보증을 서주더라도 일단은 도장이 찍혀야지만 사실은 돈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거 없이 야 일단 좀 해봐봐. 너 쓸 테니까 네 돈으로 일단 해봐봐. 그래서 광고할 거 하고 그런 다음에 일단 돈으로 합니다. 예. 돈을 줘야 되잖아요. 예. 조금만 기다려봐. 다음에 줄게.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의 케이스가 이제 시행사나 네. 이런 데서 뭐 땅을 사려고 하는데 네. 땅을 사서 PF 일으켜서 공사가 진행되면 나중에 너희에게 이런 공사를 줄게 해가지고 미리 이제 돈을 좀 땡겼다가 네. 못 돌려줘가지고 소송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케이스도 있죠. 예. 근데 이건 지금 시공사에서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아, 이건 좀. 근데 이런 거- 이게 예. 몇백만 원이면은 그래 우리가 먼저 할게.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그래 우리가 좀 할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요즘 억 단위가 넘어간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업체가 보통 돈을 받아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예. 그다음에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이게 돌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분양률에 따라서 대금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보통은 그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네네. 보통 대금이 지급되잖아요. 하청업체로.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는 않고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데 네. 이게 원청업체하고 즉 상위 기관 그러니까 원청업체, 시행사, 금융사는 처음에 PF를 일으킬 때 자 이렇게 돈을 집행한다 순서를 정해놓습니다. 네. 그런데 하청업체는 이거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음. 예, 그냥 이렇게 좀 해줘. 해. 근데 계약서를 쓰고 이제 시행을 하죠. 그런데 언제 어느 때 분양률에 따라서 이만큼 한다. 계획이 다 서 있는데 이걸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진행을 하고 돈 다 쓰죠. 네. 돈 주세요라고 하면 야 이거 분양률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주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미루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우리 요즘에 하청업체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것도 맞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분양이 잘 안 되면 결과론적으로 뭐 시공사도 위험하지만 하청업체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돈을 또 잘 받아가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받아가는 게 실제로는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내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아, 그래요? 미리 돈을 내고? 네. 명목이 뭐냐면 공사 이행 보증금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 내가 이 공사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자면 이제 그 돈을 보증금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의 공사는 할 수 있는 업체다라고 해서 돈을 에스크로우를 건다는 얘기죠, 일종의. 그런데 그렇게 걸 필요가 없는 거고 걸어서도 사실 안 되는 거죠. 예. 계약 조건에서 아니 어떤 업체인지 다 알 텐데 예. 그럼 이 정도 수행할 능력이 되는 업체인데 예.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건데 왜 또 돈을 내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보통 공사의 대금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 받기 때문에 네. 돈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나와줘야 그 다음 공정이 나가고 또 그 다음 공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간에 끊기면 그 다음 공정이 미뤄지게 되고 네. 그럼 결국은 또 나중에 공사 기간도 또 늘어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가끔 아파트 보면 뭐 짓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은 게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것 말고도 시공업체가 하청업체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안 주고 미루고 갖가지 이유를 대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뭡니까, 이 다음 내용은? 지난해 무안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어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네, 않았습니까? 항공기 사고로 정말 많이들 슬퍼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해서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직접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애도기관인 거하고 네. 그 시공하면서 공사 대금 안 주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전혀 관련이 그러면 없는 국가 거- 애도기관은 공무원들도 월급 안 받고 본인들, 그러니까 시공사의 직원들도 월급 안 받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싶은데 따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죠. 하청업체가. 하청업체가. 아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그러네. 또 다른 핑계 또 있습니다. 뭐예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국가 혼란 사태다. 그래서 못 준다. 네. 그래서 좀 주는 걸 지켜봐야 됩니다. 이건 정말 제가 볼 때 모럴 해저드입니다. 양심이 어긋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법보다요, 제가 볼 때는 앞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양심입니다. 양심. 네. 양심에 반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갑질입니다. 그게 갑질. 그렇죠. 예. 네, 이것보다 더 지저분한 사례도 많은데 표영호 대표님도 제보 많이 받지 않으세요? 표영호 TV는 이런 제보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이것도 억울함을 당하신 분들의 메일들이 많이 와서 네. 제보를 하고 꼭 방송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일일이 이 방송을 다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취재를 할 수 있는 이 여건이 우리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일방의 주장을 네. 우리가 무작정 취재하기보단 저희도 취재를 한 후에 사실 여부를 가려본 다음에 그다음에 취재를 해야 되는데 네. 역시 그것도 시간도 좀 부족하고 네. 인력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 그래서 다 응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좀 저희가 볼 때 야 이건 너무 심하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그 강남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누가 분양을 받은 거예요. 네. 갔더니 거실 그 대형 유리창 있지 않습니까? 네. 금이 쩍쩍 가 있는 거예요. 아. 금이 쩍쩍 가 있고 막 유리가 깨지면 밑에 다니는 사람도 유리가 떨어져서 다칠 거고 네. 여기 사는 사람도 갑자기 유리가 깨져서 그러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취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사실 그런 저런 이유로 부동산 쪽에 건설 쪽에 이런 제보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더 예. 그런 제보들을 확인하면서 예. 취재해서 고칠 거는 고치고 예. 잘못된 건 지적하고 예. 그런 식으로 좀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이게 기성 언론에서 해야 될 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 부분은 이영현 기자도 예전에 그 대형 언론사의 기자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반성하고 이쪽 넘어오신 거죠. 네. 반성하고 또 예. 앞으로 좀 더 잘해보겠다고 해서 네. 계속 지금 뛰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취재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전에도 갑질이 있었지만 지금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시장이 불황 상태, 고금리, 원자재 인상, 또 미분양 누적, 이렇게 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대형 건설사들도 사실 받을 돈을 제대로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근데 발주처에서 대형 건설사들도 대금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하청업체에 돈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시작은 콩알만큼 됐는데 중간에 하청, 재하청을 넘어갈수록 맨 마지막에 있는 업체들은 태산처럼 나가는 거죠. 대형 업체에서 볼 때는 작은 금액일 수 있어요. 네. 그들은 워낙 규모가 크니까. 네. 근데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그들이 보는 작은 금액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렇죠. 존폐가 결정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정부에서 사실 이거 대책을 계속 세우면서 네. 뭔가 이렇게 뭐 제재도 주고 경고도 주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지 않으면은 초과된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자를 안 줘요. 예. 그 대금도 안 줘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어음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수수료를 안 줘요. 자, 그런데 정부가 신경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신경은 씁니다. 자,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21년 9월에는 이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설 기술인들, 그러니까 이제 설계라든지 뭐 이제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갑질이 있으면은 신고해라. 근데 그러면은 원청에다가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대요. 사실 하청업체 쪽에서는 갑질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라든지 구체적인 사례를 취합해가지고 그걸 제출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걸 보고 갑질 여부를 판단하겠다는데 네. 하청업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갑질 당한 거를 증명할 게 아니라 원청사에다가 니네들이 갑질을 하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을 하도록 해야지 되지 않겠냐. 그게 사실 뭐냐면은요. 하청업체들이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청사에서 갑질 신고가 들었는데 니네들 제대로 했냐. 다 우리한테 보여봐라. 라고 하는 게 진정한 갑질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 그 자동차의 급발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급발진 문제 사고를 당한 그 사람들이 급발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개인이 어떻게 그 차를 급발진한 거를 원인을 다 찾아냅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똑같은 거죠. 예.
사실 갑질 당하면 억울하기도 하지만 이걸 또 억울한 걸 뭔가 증명해야 되는 과정은 또 더 억울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 갑질의 피해가 결국 뭐냐면 이게 분양자들, 우리 소비자들이 또 이걸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네.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사비가 미지급되면은 건설 현장 여건은 악화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공 품질이 떨어지죠. 네. 하자가 생기죠. 네. 부실 자재 쓰죠.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요즘 공사장에서 사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안전관리까지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서 안전관리, 안전사고를 막는다고 하지만 이것까지도 역시 실효성이 없는 안전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하도급에 대한 갑질 문제 이런 것들은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약속대로, 처음에 약속대로만 하면 문제 없는데 네. 이걸 지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뭐 갑질 문제다 또 네.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대형 시공사의 그 임원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분들도 참 답답하대요. 왜냐면 분양이 안 되는 경우는 어디서 돈이 나야지 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이제 분양되는 지역에 좀 분양을 하세요. 분양도 안 되는 지역에 자꾸 공급을 해가지고, 네. 무조건 지으면 사람들이 거기 사줍니까, 누가? 이런 얘기 했더니, 아, 그러게요. 이러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그렇다면, 뭐, 획기적인 방법, 뭔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하도급 하청업체들에게 갑질을 못하게 하는, 네. 또 갑질을 하지 않는 자발적으로, 네. 이런 뭐,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 없을까요? 한 가지 있습니다.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설회사 명단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이 바뀌면 됩니다. 아. 건설 시장은 수직 구조기 때문에 위가 바뀌면 아래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네. 말씀하신 그 명단을 제가 보니까 네. 뭐 아주 우리나라의 굴지의 시공사들인데 네. 이 시공사들의 얼마 전에 그 대표이사부터 임원들이 다 바뀌었어요. 또 회사도 바뀌어지겠죠. 기대해 봅니다. 예,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제 온고지신이라고 있습니다. 옛것 안 좋았던 기억들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영윤 기자님, 네. 노래벽이 첫방 나오고 나서 네.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역시 대기자답다 이런 얘기들 많이 왔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표현TV 이영현의 노래보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들어볼까요? 우와, 어우, 이거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한데요? 어우, 잠깐만. 야, 이거는,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우, 들어보세요. 여기 무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0에서 점점 끝까지 계속 우와, 나 죽고 싶어. 나 죽어. 이분들은 왜 이렇게 묵모아 울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자 내기 위해서는 저희 집 살고 있는 집도 다 빼고 지금 길거리에 나앉을 그런 상황에서 이러고 있는데 요즘 건설사 정말 어렵습니다. 롯데는 4억을 매각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건설사들도 알짜 자회사들을 막 마구 내놓고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설사들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팔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마저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영현의 노려보기 지난주 초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서울 세종고속도로 교량 상판이 붕괴되면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고는 오늘 오전 9시 49분쯤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서울 세종고속도로 포천 방향 천안 안성 구간입니다. 근데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 런칭 가설기, 저 가로로 누워 있는 저 파란색의 저 시설물, 저 런칭 가설기가 균형을 잃고 어떤 식으로 해서 균형을 잃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런칭 가설기가 균형을 잃으면서 런칭 가설기가 매달고 있는 그 보들이 한꺼번에 붕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아직까지 저런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 나오고 있을까? 이게 염려됩니다. 현장 취재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이 보통 교량 공사를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교량 공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이렇게 생긴 볼을 얹습니다. 이걸 거더라고 그러는데요. 이 볼을 얹고 이 위에 이제
상판을 올리면은 교량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볼을 얻는 부분입니다. 거더를 올리는. 그렇죠. 이 거더를 올리는 부분이 어려운 건데, 요번에 사고 현장에서 이 거더, 이 볼을 올리는 공법을 런칭 가설기라고 하는 이 크레인을 써가지고 올리는 거였습니다. 런칭 가설기가 이 볼을 올리는 방법은 런칭 가설기가 먼저 이 교각 위에 설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런칭 가설기, 즉 이 크레인이 볼을 끌고 와가지고 이 위에 올려놓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 CCTV를 보면은 이때 이 보드를 모두 세우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한쪽에서 힘없이 이 런칭 가설기가 무너지면서 이 보들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즉 경찰이라든지 사고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은 이 런칭 가설기가 왜 균형을 잃고 옆으로 틀어지면서 무너지게 됐는지, 가설기 조작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작업 순서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가설기를 지지한 이 구조물에 문제가 있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안전장치도 좀 미흡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자, 이 교각의 높이는 약 한 50m 높이입니다. 이 위에 볼을 얹고 이 런칭 가설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죠. 그런데 당시 근로자들은 이 보와 런칭 가설기 위에 10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사고가 이게 모두 붕괴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안전망이나 어떤 안전고리가 전혀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사장의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한 건데, 사실 이 런칭 가설기를 이용해서 볼을 올리는 작업은 10년이 된 기술입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방법인 거죠? 네, 벌써 공사 현장 150곳에서 이미 이 공법으로 이 볼을 올리고 교량을 건설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냐, 왜 이번에만 사고가 났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 책임이냐, 아니면은 이 가설기를 운용한 공사업체, 즉 현대 엔지니어링의 협력업체 책임이냐, 이것을 가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책임 소재를 가리기보다 네. 앞으로 그런 사고가 안 나게 뭔가를 대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맨날 그 책임 소재만 가리다가 시간 다 가고 네. 누구 책임이냐 맨날 이것 따지다가 네네. 나중에 시간 많이 지나고 나면 국민들이 다 잊어버리고 나면 뭐 아무 책임 없더라 이렇게 끝나니까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경찰에서는 누구 책임이냐라고 일단 조사를 하고, 네. 고용노동부에서 현대 엔지니어링 공사 현장 22곳에 대해서 지금 산업안전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좀 더 가려지게 되겠고요. 이것이 또 발전해가지고 어떤 공사장의 규칙,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건설 쪽의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지만 네. 사망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시공능력 상위 20위권에 드는 국내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이 1,860여 명입니다. 아, 그렇게나 많습니까? 네. 2023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는 2,250여 명이라서 사실은 지난해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예. 사망자 숫자를 비교해보면 지난해 35명, 예. 2년 전에는 25명입니다. 더 늘어나고 있네요. 10명이 늘어났죠.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런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사망사고 났을 경우 공사를 한 건설사의 그 대표까지도 처벌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인데, 네. 굉장히 강력한 법안인데, 네. 이런 법안이 3년째 시행되고 있어도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건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 그 현대의 경우는 네. 그동안 해외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또 해외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왔어요. 네. 현대가 그 정도로 좀 리드하는 기업이긴 한데, 이렇게 리드하고 1위 기업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앞으로 우리가 건설 수출 문제도 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일단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시공 능력과 신뢰인데요. 예. 일단 현대 엔지니어링의 경우 이 현대 건설의 자회사죠. 지난해 아파트 부실 공사가 문제가 됐었죠. 네. 지난해 지난해 5월 전남 무안 그 남학신도시에서 힐스테이트 오령단지에서 무더기 화재가 발생을 해서 예. 가구 규모가 이제 800가구인데 외벽이 기우는 등 하자만 5만 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 때 휜 스테이트다, 또 휠 스테이트다 이런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던 힐 스테이트가 아니라 휠 스테이트. 네, 건물이 외벽에 이렇게 휘어서요. 예.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 층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 문제로. 그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또 10개월 만에 이번에 또 사고가 나서 대국민 사과를 2차례나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말 안전사고와 관련되거나 하자에 대해서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이 건설 현장에 임해야 되는데 좀 많이 느슨한 게 아닌가. 그냥 뭐 대충 하면 되겠지, 뭐 설마 대충은 안 했겠지만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공사장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이게 공사장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신뢰를 실추시키고 또는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건설사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사실 시장이라는 게요. 네. 신뢰를 잃으면 끝입니다. 지금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실 올해 뭐 작년에도 그랬고 건설사들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분양가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건설사의 이익 마진율은 많이 줄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좀 무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되면 점점 다른 건설사들도 똑같이 그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좀 염려스럽다. 그렇죠. 표영호 대표께서도 지난번 방송에서 강조를 했듯이 지난해 건설사 부도가 29곳이에요. 예. 5년 내 최대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근데 벌써 올해 중견건설사 4군데가 이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아 건설죠. 경남능력에서 시공능력 2위인 대저건설이라는 곳. 예. 그리고 71위인 삼부토건. 그리고 138위인 안강건설도 지금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그 1호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이게 뭔가 어렵고 네. 지금 이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이게 언제 또 부도가 나거나 언제 문제가 생길지 예상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는 악재 중에 악재고 사실 사고도 그렇지만 요즘 부실 시공 문제 있잖아요. 네. 사실 부실 시공 문제는 저희 표영호 TV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고 취재를 직접 했고 네. 또 많은 이 소비자, 이 부동산 소비자분들이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 영상 몇 장면 좀 보겠습니다. 이 벽이 여기가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에서 저쪽 끝까지 깨졌어요. 와, 이거는 정말 이건 심각한데요. 외벽에 유리가 이렇게 깨지면 네. 이건 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밖으로 떨어지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사는 사람도 밖에 떨어질 수 있죠. 네네. 세대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고 바깥에 지나가는 행인 또한 어마어마하게 위험할 수 있어요. 들어볼까요? 우와, 어우, 이거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한데요? 어우, 잠깐만. 야, 이거는, 야, 이거 어떻게 이거? 8층부터 7층, 6층 침수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말리고 있는 상태인데도 이 정도인데 다른 세대는 벌써 덮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줄 수 없다고 얘기만 계속 왜 해줄 수 없다 그러죠? 자, 이렇게 저희가 취재를 좀 했는데 사실 지금 이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네. 다 못 보여드린 것 뿐이고 일부를 보여드린 건데 지금 이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또 이 정도로 심한 아파트가 또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경기도 용인특례시 양지면에 새로 지어진 이 경남 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인데 하자 문제 때문에 입주가 2달 동안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네. 제가 얼마 전에 네. 저희에게 제보가 온 것 중에 네. 서초동에 다 지었어요. 네네. 뭐 아파트가 거기서 납성분이 이 거울 뒷면에 있는 페인트인가에서 납성분이 한 네. 200배가 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가 있는데 이 하자를 언론 보도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러지 말라. 뭐 이렇게 뭐 회유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네. 저희에게 제보가 다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걸 일일이 다 취재를 못하는 이유는 정말 인력 부족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 이영현 기자가 표영호 TV에 오신 것은 네. 하늘이 내려준 감사합니다. 이런 고마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아파트의 하자가 7만 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예. 7만 건이 접수가 됐는데 앞서 무안의 외벽이 기운 휜 스테이트 또는 휠 스테이트라고 조롱받았던 그 아파트 단지 하자는 5만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7만 건이라면. 그러니까 입주를 못할 지경이죠. 예. 사실 아파트를 지으면 뭐 하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없을 수는 없거든요. 네. 일반적인 아주 심플한 하자들은 수정을 하면 되는데 네. 건물이 휘었다든지 네. 또 제가 지난번에 강남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제가 취재를 했는데 네. 와, 이건 뭐 그냥 빗물 떨어진 건 일도 아니고 두꺼운 유리, 거실 창이
깨졌어요. 아,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아.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문제가 없냐라고 저희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런 일들이 아주 뭐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네. 웬만한 하자들은 이제 사람들이 아니 뭐 하자 뭐 수두룩 하지 뭐 이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자가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같이 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면은 이미 집을 팔고 이사를 넘어올 걸 생각한 사람들. 그렇죠. 지금 2달째 모텔을 전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 피해는 어떻게 나중에 보상해 줄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미분양되거나 인기가 없었던 아파트라면은 혹시 건설사가 예. 아, 좀 이게 이제 잘 안 팔 것 같으니까 성의 없이 했을 수 있다는 뭐 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때 당시 이 아파트, 문제 이 아파트는 11.2대 1이었어요. 아.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다는. 네. 이 인기가 많았으면은 좀 잘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서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대충 지어도 된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뭐 분양 다 끝났어. 허허 이거 뭐 이제 다 들어온 돈이고 순차적으로 잔금 다 들어올 텐데 뭐 네.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어쨌든 이 아파트를 지금 문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SM그룹 산하의 경남 기업입니다. 예. 시공 능력 76입니다. 대단한 기업이네. 대단한 기업이네. 그렇죠. 어쨌든 이제 입주민들하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용인시에서 나서서 하자 개선되기 전까지 준공허가 안 내주겠다라고 해요. 그동안은 지자체에서 하자가 있어도 준공을 먼저 내줬어요. 그래야 잔금이 들어오고 맞아요. 돈을 또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 그러니까 일단 준공부터 내줬는데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아예 단호하게 얘기했군요. 그렇죠. 용인시가 일을 잘하네? 잘하는 겁니다. 어쨌든 주민들을 네. 위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거는 역시 용인시가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관례라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시간도 좀 주고 오히려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네. 무조건 뭐 준공허가 내주고 그러면 안 된다. 네. 저는 얼마 전에 그 혹시 박쥐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싱크대에 박쥐가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그게요? 그게 이 아파트예요. 예. 이제 점검차, 사전 점검차 가는데 싱크대에 박쥐가 있어서 박쥐가 얼굴을 이렇게 빼꼼 내보고 있는 잠깐만. 그 사진이 떴던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저는 그거 보고 이해가 안 간 게 네. 아니 어떻게 새 아파트 이제 점검하는데 네. 이게 무슨 굴도 아니고 동굴도 아니고 어떻게 박쥐가 나옵니까? 그만큼 성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앞으로 이 하자 공사들 앞으로 좀 더 누그러지고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영현의 노려보기 위해서 좀 많이 취재 활동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하자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려보기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영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